할아버지, 오늘 파티 끝나면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 돈 다 뺏을 거래요. 8살 손녀 서연이의 속삭임은 화창한 5월의 오후에 내리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시끄러운 생일 축하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명랑한 대화 소리가 한순간에 아득하게 멀어졌다. 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내 귓가를 파고드는 그 작고 서늘한 목소리만이 남아 거대한 동굴처럼 울렸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칠순을 넘긴 내 인생에 이토록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그 끔찍한 속삭임이 있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였다. 나는 강대호. 사람들은 나를 강 회장이라 부른다.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나는 맨주먹으로 시작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고 밤에는 천막 교실에서 책을 읽었다. 굽히지 않는 뚝심과 정직한 신용 하나를 무기 삼아 나는 작은 건설 자재 상점에서 시작해 지금은 모두가 이름을 아는 중견 건설 회사를 일구어냈다. 내 평생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 그 자체였고 내 손에 굳은 살과 얼굴에 깊은 주름은 그 치열했던 세월의 훈장이었다. 몇 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준 후 나는 평창동의 이 넓은 집에서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화려했지만 텅 비었고 나의 유일한 기쁨이자 삶의 이유는 하나뿐인 손녀 서연이었다. 오늘은 바로 그 서연이의 8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며느리 유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정원에서 제법 큰 파티를 열어주었다. 서연이의 친구들과 그 부모들, 그리고 아들 내외의 지인들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의 정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 유진이는 우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해내고 있었고 아들 민준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려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위태로운 평화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때였다. 파티의 주인공인 서연이가 내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생일을 맞은 기쁨 대신 나이답지 않은 불안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이를 따라 사람들이 없는 정원 구석, 커다란 목련나무 그늘 아래로 갔다. 아이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내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오늘 파티 끝나면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 돈 다 뺏을 거래요. 나는 무슨 말이냐는 듯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제가 자는 줄 알고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은행에서 서류도 다 준비됐으니까 오늘 파티 끝나고 아버님 기분 좋으실 때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재산을 보호해 드려야 한다고요. 보호, 그 단어가 내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나는 순간 아찔해져 옆에 있던 나무를 짚어야만 했다. 내 아들, 그리고 내 며느리가 나의 재산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강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아이 앞이라는 것도 잊고 잠시 이성을 잃을 뻔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건설 현장에서 살아온 나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 녀석의 멱살을 잡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강대호였다. 평생을 감정보다 이성으로, 주먹보다 머리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나는 요동치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고 아이를 위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손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구나. 정말 고맙다. 나는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다.
대신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이 작고 순수한 영혼이 부모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내 잘못이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었다. 서연아, 이건 할아버지가 해결할 문제란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즐겁게 놀아야 해. 알겠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이는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고는 다시 파티가 한창인 곳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은 몇 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들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위선적인 소음으로 들렸고 며느리의 우아한 몸짓은 탐욕스러운 뱀의 움직임처럼 보였다. 즐거워 보이는 하객들의 얼굴 뒤로는 나의 추락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의 비열한 시선이 느껴졌다. 이곳은 내 손녀의 생일 파티장이 아니었다. 나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차려진 화려하고 거대한 제단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몸이 좋지 않아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했다. 어머, 아버님 벌써 가시게요. 아직 중요한 이야기도 못 드렸는데. 며느리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과 초조함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다음에 듣세. 오늘은 영 기력이 없구나. 나는 짧게 대답하고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을 닫고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순간 애써 버티고 있던 다리의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내 서재로 들어와 낡은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다. 배신감. 내 평생 이토록 쓰라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다. 회사를 물려주었고 이 집을 물려주었다. 그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나는 군소리 없이 나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빚을 갚아주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다. 여보, 내가 틀렸소.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 당신이 하늘에서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 있겠소.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들은 오늘 밤 나를 칠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나 또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나는 은퇴한 늙은 사자일지언정 아직 이빨과 발톱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내 영역을 침범한 하이에나 무리에게 이 초원의 왕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나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단단한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은퇴했던 늙은 회장, 강대호는 사라졌다. 대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해온 냉철한 승부사가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서연이를 파티장으로 돌려보낸 후 목련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5월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내 온몸의 피는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다. 정원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요란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장례식장의 곡소리처럼 기괴하고 슬프게 들렸다. 나는 평생을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이었다. 특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혹은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되었다. 적들이 나의 패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평생을 해왔던 것처럼 얼굴에 가면을 썼다. 피곤하지만 인자한 늙은 할아버지의 가면. 나는 천천히 조금은 기력이 없는 걸음걸이로 다시 파티가 한창인 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며느리 유진이에게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오래 밖에 있었나 보구나.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말이다. 먼저 좀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어머,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유진이는 과장된 걱정을 하며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을 부드럽게 피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아니다. 괜찮다. 너희는 손님들 잘 챙기고 마저 즐겁게 놀아라. 나는 잠시 서재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이면 괜찮아질 게다. 아들 민준이도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내가 빨리 자리를 비켜주었으면 하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의 위선적인 배웅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정원에서 어둡고 고요한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다른 세계로 건너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지난 수십 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거실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싸우고 함께 웃으며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아내는 언제나 나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였다. 그녀는 종종 내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보, 당신은 너무 강해요. 하지만 우리 민준이는 당신을 닮지 않았어요. 저 아이는 심성이 약한 아이예요. 강한 척하지만 실은 귀가 얇고 유혹에 약하죠. 당신이 곁에서 잘 지켜줘야 해요. 나는 그때 아내의 말을 흘려들었다. 약한 아들이라니. 내 아들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아내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나약함을, 그리고 그 나약함을 파고들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며느리의 검은 속내까지도. 나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서재, 나의 마지막 요새로 들어와 육중한 원목 문을 닫았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고 완벽한 침묵이 나를 감쌌다. 나는 익숙하게 내 전용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서연이의 속삭임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자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새롭게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몇 달 전 며느리 유진이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아버님, 이 집은 아버님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크고 적적하지 않으세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테고요. 요즘에는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 얼마나 많은데요. 친구분들도 사귀시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요. 나는 그때 며느리의 말을 나를 걱정하는 순수한 효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 나를 이 집에서 몰아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것이다. 아들 민준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게 손을 벌렸던 기억도 떠올랐다. 몇 년 전 민준이는 야심차게 IT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가 억대의 빚만 남기고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내 앞에서 아이처럼 울며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안정적인 길을 갔어야 했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빚만 해결하면 다시는 아버지 속 썩이지 않을게요. 나는 그의 눈물을 믿었다. 나는 내 아들이 실패를 통해 배웠을 것이라 믿었다. 나는 군말 없이 10억이라는 거금을 내주어 아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 아들은 자신의 실패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대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만 키웠던 것이다.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자 나는 그들의 계획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위기에 몰린 그들은 나의 재산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았다. 며느리 유진이는 치매라는 병을 이용해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고 성년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모든 재산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그 계획에 동조했다. 아니, 어쩌면 그 계획을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아버지의 제국을 넘어설 수 없으니 아버지를 무너뜨려서라도 그 제국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이 아비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형태의 쿠데타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파티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모양이었다. 집 전체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그들이 곧 나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파티의 흥분과 술 기운을 빌려 그들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가면을 벗어던진 나는 더 이상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내 성을 지키기 위해, 내 유일한 핏줄인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늙은 왕이었다. 내 서재에는 여전히 나의 옛 부하들이, 나의 충신들이 남아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윤 이사입니다. 윤 이사는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함께해온 나의 오른팔이자 지금은 신한은행의 고위 임원으로 있는 내 오랜 친구였다. 나 강대호 1세. 회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생겼네. 그리고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나는 윤 이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일 아침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만 부탁했다. 내 아들 부부가 최근 은행에서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년 후견제도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전화를 끊자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방역은 시작되었다. 가면은 벗겨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재의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꼬박밤을 새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늙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무능력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인가. 나는 내 지난 70 평생을 되돌아보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잠을 줄여가며 회사를 일구었다. 수많은 위기와 배신을 겪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다. 그런 내가 고작 아들 내외에 가짜는 속임수에 넘어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늙은이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동이 트고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친구 윤 이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나는 괜찮네. 그래, 알아보았는가? 네. 회장님 아드님 내외가 지난주 저희 은행 VIP 자산관리팀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상속계획 상담이었더군요. 윤 이사의 목소리에는 착잡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관심을 보인 것은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은행과 제휴된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그들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성년 후견제도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성년 후견제도. 나는 그 단어를 조용히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그의 법률 행위와 재산 관리를 돕도록 하는 제도. 본래의 취지는 선하지만 종종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나 또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윤 이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들은 특히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식들이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 개시 심판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치매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학적 소견서가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도 참고가 된다고. 예를 들어 최근 들어 부적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거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보이신다는 식의 걱정, 어린 증언들 말입니다. 순간 지난 몇 달간 며느리 유진이가 나에게 던졌던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졌다. 아버님, 요즘 약주가 과하신 것 아니에요. 자꾸 며칠 전 일을 잊어버리시네요. 아버님, 혼자 계셔서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걱정이에요. 아버님, 이 서류는 복잡하니까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걱정과 효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서서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판단 능력이 없는 늙은이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장님, 윤 이사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그들은 후견인 심판이 내려지자마자 피후견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후견인이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로펌이 이런 종류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지까지 알아갔다고 하고요.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 손녀 서연이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법원의 판결을 얻어낸 뒤 나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강탈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것은 우발적인 탐욕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이 온몸을 휘감았다. 알겠네. 윤 이사 알려줘서 고맙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저희 은행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아닐세, 이건 자네나 은행이 나설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집안의 전쟁일세.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직접 끝내야만 하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내 서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는 내가 지난 50년간 이뤄낸 성공의 증거들이 걸려 있었다.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 해외의 유수 기업들과 맺은 계약서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정직하게 이루어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거짓과 기만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시간은 끝났다. 적의 전략과 목표는 모두 파악되었다. 이제는 나의 방역 전략을 수립할 시간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무능하고 혼란스러운 노인이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방역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늙은이가 되어주기로 했다. 나는 내 책상 위에 달력을 보았다. 그리고 내일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내 평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마지막 승부를 벌일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존엄을, 내 아내의 명예를, 그리고 내 손녀의 순수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다시 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나의 오랜 법률 고문에게였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는 내 아들 민준이에게 걸었다. 나는 어젯밤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기력이 쇠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나약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민준이냐? 나다. 어제 네 생일 파티에서 내가 너무 일찍 들어와서 미안하구나. 너희가 하려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들러주지 않겠니? 나의 마지막 전투는 그렇게 막이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들의 방문을 준비했다. 밤새 잠을 설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늘 입던 빳빳한 셔츠 대신 아내가 떠준 낡고 보풀이 일어난 카디건을 걸쳤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는 내가 어지럼증 때문에 먹는다는 핑계로 처방받아둔 약병을 잘 보이도록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나의 연기를 위한 무대 장치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진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준비했다는 값비싼 홍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다. 완벽한 위선이었다. 아버님,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저희가 걱정이 돼서 잠을 설쳤지 뭐예요. 유진이는 내 팔을 부축하며 과장된 염려를 늘어놓았다. 민준이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아들인 척 연기를 했다. 나는 그들의 연극에 기꺼이 장단을 맞춰주었다.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서 그런 게지. 너희들이 와주니 좋구나.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떨고 걸음도 평소보다 느리게 걸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유진이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내게 건네며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상냥하고 느린 말투로 말을 걸었다. 아버님, 차 천천히 드세요. 저희가 어제 아버님 가시고 나서 민준 씨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님께서 평생을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을 편안하게 모셔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신호로 민준이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내 앞에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이건 그냥 아버지께서 은행 일이나 병원 진료 같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게 하는 서류예요. 저희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약간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나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와 내 얼굴 사이의 거리를 뗐다 붙였다 하며 노안이 온 노인처럼 행동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를 않는구나.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법률 용어는 너무 어려워. 나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할 단어를 일부러 입에 올렸다. 여기 이 후견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 내 질문에 두 사람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유진이는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고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 그건 그냥 법률 용어예요. 아버님, 저희가 법적으로 아버님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비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고개를 셔틀콕처럼 천천히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혼란스러운 노인을 연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서류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얼마나 편해질 것인지, 모든 걱정거리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것인지에 대해 나는 그들의 설명을 한참 동안 듣고 있다가 깊고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늙긴 늙었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힘에 부치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한마디. 두 사람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희미한 승리감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이것은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울 때 흐릿한 정신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자칫하다가는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며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 말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나는 약간의 결심이 선 듯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마음은 정했다. 너희 말이 옳아. 이제는 너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오너라. 오전 10시 전가게. 이렇게 중요한 계약은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고 처리해야지. 내가 내일 나의 법률 고문도 오시라고 할 테니 그분 입회해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가 없을 테니 말이다. 법률 고문이라는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상치 못한 작은 변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것을 자신의 계획에 정당성을 더해줄 마지막 절차라고 판단한 듯 했다.
겁먹은 늙은이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스스로 무장해 제하는 꼴이라니.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을 터였다. 그럼요. 아버님 아주 현명한 생각이세요. 그럼 저희 내일 오전 10시에 서류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진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집을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늙은 아버지를 조종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들의 자동차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혼란스럽고 나약했던 노인의 모습은 사라졌다. 내 눈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탁자 위에 남겨두고 간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단단하고 굳건한 손으로, 현명한 생각이라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내일이 되면 누구의 생각이 정말로 현명했는지 알게 되겠지. 마지막 막이 오를 무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아들 내외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돌아간 후 나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더 이상 연기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내일 오전 10시, 결전의 시간까지는 이제 8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나는 먼저 내일의 회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2명의 증인을 섭외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간의 말다툼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명백한 증거에 입각한 반박할 수 없는 심판이 되어야만 했다. 첫 번째 전화는 나의 오랜 법률 고문인 최 변호사에게 걸었다. 최 변호사는 내가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나의 모든 법률 문제를 처리해온 백전노장이었다. 그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나의 가장 치열했던 시절을 함께 겪어낸 전우였다. 최 변호사, 나 강대호 1세. 회장님,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내가 은퇴 후 그에게 개인적인 일로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아주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할 일이 있는데 법률 전문가의 입표회가 필요해서 말일세. 자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어야겠네. 나는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내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직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맞춰 찾아뵙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신한은행의 윤 이사에게 걸었다. 친구, 나일세. 강 회장, 그래, 무슨 일인가? 자네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딱딱하게 굳었네. 그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릴 걸세. 자네가 그 회의의 증인으로 참석해 주었으면 하네. 친구로서가 아니라 신한은행의 이사 자격으로 말일세. 나는 그의 역할에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자네가 어제 나에게 말해주었던 그 자료를 공식적인 형태로 준비해 와주게. 내 아들 내외가 은행에서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그 기록 말일세. 은행의 공식 직인이 찍힌 문서로 필요하네. 윤 이사는 내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 알겠네. 내가 직접 챙겨가겠네. 내일 아침 자네는 혼자가 아닐 걸세. 2명의 증인을 섭외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단단해졌다. 이제는 전쟁터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집안의 가구를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있던 소파와 탁자를 모두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나의 서재에서 내가 평생을 사용해온 육중한 회장님 책상을 거실 한가운데로 직접 끌고 나왔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옮겨지는 책상은 마치 잠자던 늙은 사자가 전투를 위해 포효하며 일어서는 것 같았다. 나는 책상을 회의의 상석처럼 배치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의자 3개를 나란히 놓았다.
내일 이곳에 앉게 될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탐욕을 위한 자리였다. 평범했던 거실은 이제 엄숙하고 위압적인 심판의 장소, 나만의 회의실이 되었다. 다음으로 나는 증거 자료들을 준비했다. 지난 수년간 민준이에게 지원해준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사업 실패 후 빚을 갚아준 10억 매달 보내준 생활비, 손녀의 사립학교 학비, 심지어 그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의 리스 비용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 그리고 사유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 뭉치는 나의 맹목적인 사랑과 그들의 기생의 역사를 담은 슬픈 기록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은 새벽녘이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텅 빈 회의실이 된 것일 중앙에 서서 내가 만들어 놓은 전장을 둘러보았다. 완벽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올 적들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화면에는 내 손녀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며느리의 전화기로 보낸 서연이의 문자 메시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어제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아래에는 서연이가 생일 선물로 받은 레고로 만든 집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이가 서툰 솜씨로 만든 작은 집. 그 사진 한 장이 지난 이틀간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을 녹여내렸다. 그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나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 아이의 미래를, 이 아이의 순수한 영혼을 그 탐욕스러운 부모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나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내일 아침 이 집에서 벌어질 일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비극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기 마련이다. 나는 나의 가문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키기 위해 썩어버린 가지 하나를 잘라내기로 결심한 것뿐이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낡은 카디건 대신 회장 시절 입었던 가장 아끼는 짙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회의실의 주재자로서 나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님들을 기다렸다. 오전 9시 45분, 초의 변호사가 먼저 도착했다. 오전 9시 55분, 윤 이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두 사람은 내가 꾸며놓은 살벌한 거실의 풍경과 정장을 차려입은 내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약속된 증인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0시 정각,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나의 두 충신을 돌아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회의를 시작하세.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나의 두 충신, 최 변호사와 윤 이사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는 나직하게 말했다. 들여보내게. 잠시 후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진이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어제 놓고 갔던 그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둔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 하지만 거실의 풍경을 보는 순간 그들의 미소는 얼굴에 얼어붙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늙은 아버지가 전부였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회장님, 책상 뒤에 산처럼 앉아있는 나와 그 양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변호사, 그리고 최대 은행의 고위 임원이었다. 평범했던 거실은 이제 그들의 유죄를 심판하기 위해 열린 비공식적인 청문회장이 되어 있었다. 아, 아버님, 이분들은 며느리 유진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데 아들보다 훨씬 능숙했다. 아, 아버님,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이니만큼 신중하게 전문가분들을 모셨나 보네요. 정말 현명하세요.
나는 며느리의 가짜는 아첨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턱짓으로 내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나의 목소리는 어제의 나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임원들을 호령하던 강대호 회장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 마치 죄인처럼 내 앞에 의자에 쭈뼛거리며 앉았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강씨 가문의 자산 관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가 아닌 이 가문이라는 작은 왕국의 회장으로서 회의를 시작했다. 먼저 나는 아들 내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최근에 인지 능력이 크게 쇠퇴하여 너희의 깊은 걱정을 사고 있다고 들었다. 내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윤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윤 이사, 시작해주게. 윤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서류철을 열었다. 그는 감정 없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단어에 무게를 실어 보고를 시작했다. 강민준 씨와 오유진 씨는 지난달 17일 본행 VIP 자산관리팀을 방문하여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두 분은 특히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부모를 상대로 자식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는 절차와 법원의 판결에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윤 이사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고, 유진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감추지는 못했다. 아버지, 그건 정말 아버지를 걱정해서. 민준이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다. 걱정이라.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내 앞에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밀었다. 이것이 너희의 걱정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서류 뭉치의 맨 위에는 내가 지난 5년간 민준이에게 지원해준 총금액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난 5년간 나는 너희를 위해 총 47회에 걸쳐 14억 원을 지원했다. 이것이 과연 자신의 자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판단력 없는 노인의 행동으로 보이더냐.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제 너희는 나를 찾아와 나의 두통과 혼란을 걱정했지. 훌륭한 연기였다. 아주 감쪽 같더구나. 나는 최 변호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최 변호사, 법률 전문가로서 묻겠네. 만약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부모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짓된 증거를 꾸며 법원에 제출하려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되는가?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겁에 질린 두 사람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회장님, 그것은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감금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형사범죄입니다. 형사범죄, 그 단어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침내 유진이의 가면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이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 한심한 인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유능했더라면 내가 이런 짓까지 할 필요도 없었잖아. 그녀는 분노와 억울함에 울부짖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뺨을 감싸 쥔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과 탐욕의 동맹은 그렇게 서로를 핥히고 비난하며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추악한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았다. 연민도 동정도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는 끝났다는 신호였다. 나는 나의 두 친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두 분께는 정말 감사하네. 오늘 두 분의 존재가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소. 나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돌아서서 나의 서재를 향해 걸어갔다. 스스로 만든 파멸의 잔해 속에 앉아있는 그들을 두 명의 엄격한 증인들의 무거운 침묵 속에 남겨둔 채
서재 문이 딸깍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심판은 끝났다. 판결은 내려졌다. 그들을 심판한 것은 법정의 판사가 아니었다. 바로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나 자신이었다. 서재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최 변호사와 윤 이사는 약속이나 한 듯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존재감은 공기 자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내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계획, 그리고 그들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서재에서 나와 다시 회장님 책상 뒤에 내 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판결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 가문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의 회장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결정이었다. 오늘부로 나 강대호가 너희 두 사람에게 제공해왔던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 내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갈랐다. 너희가 사용하던 내 명의의 신용카드는 오늘부로 정지될 것이다.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 지원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타고 다니는 차의 리스 계약 또한 망의되는 즉시 종료한다. 이 순간부로 너희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이다. 나는 독립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최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변호사, 지금부터 새로운 유언장 및 신탁계약서 작성을 준비해주게. 내 모든 재산을 담을 신탁을 설립할 걸세. 신탁의 이름은 강서연 미래 신탁 강서연 미래 트러스트로 하지. 내 말에 민준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외면하고 나의 판결을 계속해서 낭독했다. 나의 모든 개인 자산과 내가 보유한 회사 지분 전부를 이 신탁으로 이전한다. 이 집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 신탁의 유일한 수혜자는 내 손녀 강서연이다. 신탁의 운영은 3인의 이사회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이사회는 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윤 이사와 최 변호사로 구성한다. 신탁기금은 서연이가 만 30살이 될 때까지 오직 아이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서연이가 만 30살이 되는 해의 생일에 신탁의 모든 자산과 통제권은 온전히 아이에게 귀속된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방금 존경받는 증인들 앞에서 나의 유일한 아들을 법적으로 완전히 의절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나는 다시 민준과 유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신탁의 정관에는 특별 조항이 하나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앞으로 5년 너희 두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너희는 각자 온전한 직업을 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너희의 소득 수준에 맞는 거처를 구해 이사하고 무엇보다 서연이에게 책임감 있고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년 연말 이사회는 너희의 생활 태도와 노력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너희가 진정한 변화를 보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신탁은 너희에게 최소한의 기본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너희의 권리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내야만 하는 특권이다. 이것이 너희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나의 선언이 끝나자 최 변호사가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오늘 중으로 관련 서류 초안을 작성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 이사 또한 고개를 끄덕였다. 신탁의 재무구조 설계는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회의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그들은 내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준과 유진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거실을 빠져나갔다. 거실에는 다시 우리 세 사람만이 남았다. 이제 돌아가 보거라.
내 평온한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자동 인형처럼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민준이가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고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집을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한참 동안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텅 빈 회의실에 서 있었다. 전쟁은 이겼다. 나의 유산도, 나의 명예도 지켜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너무나도 쓰고 공허했다. 나는 결국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내쳐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벽난로 위 아내의 사진 옆에 놓여있는 서연이의 사진으로 다가갔다. 생일 파티 날 찍은 사진 속에서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액자를 쓰다듬었다. 오늘의 이 잔인한 심판은 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부모의 탐욕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나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판결은 내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아이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주는 일뿐이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에서 나는 스스로의 손으로 아들을 추방한 늙은 왕이 되었다. 승리했지만 마음은 폐허처럼 황량했다.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친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슬퍼 보이세요. 아이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너의 부모가 괴물이었다고, 너의 할아버지를 해치려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최대한 쉬운 단어를 골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네가 생일 파티 때 할아버지에게 해준 이야기 기억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아주 용감한 아이야.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란다. 내 덕분에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와 아빠는 지금 돈에 대해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러 갔단다. 어른들도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럴 때는 벌을 받고 다시 배워야 하거든. 한동안은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할 거야. 그럼 저랑 같이 못 살아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니, 물론 같이 살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우리 서연이를 더 많이 돌봐주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시 책임감 있는 멋진 어른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다려주는 거란다. 이 모든 게 네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렴. 할아버지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니까.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한참 동안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내가 내린 진짜 결정을 알려주었다.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서연한 할아버지가 네 미래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내 서재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서연 미래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이건 마법의 저금통 같은 거란다. 앞으로 우리 서연이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든 이 재단이 모든 것을 도와줄 거야. 과학자가 되어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줄 거고, 화가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것도 도와줄 거란다. 네가 꿈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튼튼한 다리를 놓아준 셈이지. 내 말에 아이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던 얼굴에 호기심과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요. 그럼 뭐든지. 나는 노트북을 켜고 아이를 내 무릎에 앉혔다. 자, 그럼 우리 서연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지금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함께 꿈을 꾸었다. 우리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천체투영관 사진을 찾아보았고 어린이 코딩 캠프 프로그램을 검색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 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보았다. 아이는 제잘거리며 자신의 꿈들을 쏟아냈고 나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무너져 내린 가족의 폐허 위에서 나는 나의 진짜 유산을 발견했다. 나의 유산은 돈이나 건물 혹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 눈앞에서 반짝이는 이 아이의 꿈, 이 아이의 미래였다. 나는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지켜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서재 안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쳐들었다. 서연이는 내 옆에 꼭 붙어 앉아 화면 속의 우주정거장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가족을 잃지 않았다. 강씨 가문의 진정한 유산은 이 밝고 용감한 작은 아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의 진짜 유산은 내가 반드시 지켜낼 테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깊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나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 손녀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